대입 전형 유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유형은 수시 모집 전형의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우리가 대학교를 갈 때 수시 정시라는 말까진 들어봤을 것이고 학종이라는 말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학종이라고 하는 게 요 학생부 종합 전형의 줄임말입니다. 자, 개념부터 살펴보면 교과 성적,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사항, 창의적 체험 활동 등 학생부 기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무엇이냐?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사항, 창의적 체험 활동 이런 것들 보는 건 알고 있었지만 교과 성적이 중요하다라는 건 아마 오늘 처음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교과 성적이 들어간다는 게 무슨 말이냐? 흔히 우리 학교 애들이 학종을 잘 가는 이유가 뭐 교과 성적 반영 비율이 낮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흔히 말해서 스카이라고 하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내신 성적 많이 봅니다. 거기는 학교를 감안해서 보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 학생이 어느 정도 학업 역량이 있는지는 확인을 다 해요. 그래서 뭐 흔히 서울대를 가려면 2점대를 찍어야 된다. 뭐 스카이 안에 들어가려면 3점 초중반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그게 꼭 그 안에 들어야만 합격하는 건 아니지만 그 안에 들면 합격 확률이 높다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과 성적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흔히 말해서 국영수 4 하는 그 우리 4과목 있죠? 그 4과목을 본다는 얘기인데 그 중에서 좀 중요하게 보는 거, 연대는 과학도 봅니다. 아무튼 그 중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어떤 과목을 더 중요하게 보느냐를 좀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좋아야 됩니다. 어느 한 과목 뭐 5등급, 6등급 찍혀 있으면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근데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대부터 얘기를 해보면 서성한, 중경외시 정도까지만 얘기해보자면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에 맞는 학과에서 요구하는 교과목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 경영을 가고 싶다 자기가 내가 경제를 생각한다 라고 하면 조금 쓰면서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경제학과를 생각한다 치면 수학, 사회 요 2과목 성적을 많이 봅니다. 그 다음에 뭐 언어 계열로 가고 싶다 자기가 국어 국문과를 간다 그러면 수학 성적보다는 국어 성적 그 다음에 뭐 영어 성적이 중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사학과를 간다 역사학과를 가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한국사 성적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내가 꿈은 경제 혹은 경영 쪽이더라도 본인이 수학 성적이 예를 들어서 뭐 한 4등급, 5등급 정도 된다 라고 하면 학과를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학을 우리가 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일단 그 과에 가면 제일 좋겠지만 1차적인 목표는 어느 대학을 갈 것인가에 좀 포커스를 두는 편인데 본인이 가고자 하는 대학이 조금 높다. 예를 들어서 경제 경영이라든지 정외라든지 조금 높은 편이다 라고 하면 그 과에 꼭 들어가야지라는 생각보다는 조금 더 유연하게 생각해서 일단 저 대학에 들어간 다음에 내가 전공을 하나 더 해서 내가 원래 하고자 하는 전공을 해야지 이중 전공을 활용해야지 하는 사고방식이 필요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입시 전략을 세울 때 교과 성적을 안 볼 수는 없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경제학과를 가고 싶다 하면 수학 과목, 특히 수학이 중요합니다. 사회도 중요하지만 수학, 사회가 중요할 테고 경영도 마찬가지예요. 상경 계열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얘기해보자면 작년, 그러니까 올해 여러분들 섭외 말고 작년 졸업생들 중에 4.1, 4.2 정도 되는 애들 둘이서 한양대학교 경제 관련해서 학과를 썼어요. 원서를 썼어, 수시에서. 근데 한 명은 되고 한 명은 안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 수학이 한 2등급, 사회가 2등급, 국어, 영어가 성적이 좀 떨어지는 편이었고 안 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 뭐 4등급 정도. 그러니까 다 4등급인 거예요. 국영수 4가. 내 기억이 맞다면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스펙의 두 학생이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시 결과에 차이가 난 것은 뭐냐? 경제학과는 수학, 사회 과목을 좀 많이 보는 학과이기 때문에 평균
것만 볼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과목에 강점이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할 것은 뭐냐면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 사항입니다. 우리 과목 세특 다 있죠. 그 세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지원하는 학과에서 요구하는 역량들이 있어요. 그 역량들은 뭐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대학별로 홈페이지 들어가서 학과 홈페이지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우리 학과는 어떤 인재를 원합니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외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학과 명칭이 바뀌었지만 흔히 말해서 뭐 국제 스포츠 레저학부라고 해서 스포츠 관련 학과가 있습니다. 이 학과는 우리가 이름만 놓고 봤을 때는 체육을 잘하는 애들 좋아할 것 같잖아.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보면 글로벌이 되게 강조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자기가 전공어라든지 영어라든지 이런데 조금 강점이 있는 학생들을 원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런 정보는 어디서 찾느냐? 학교 홈페이지 열심히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 과에 지원하고 싶다 이러면 과목별 세부능력 특기사항, 영어 특기사항에 뭐가 들어가 있으면 좋을까요? 어떤 영어를 활용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사실이 드러나 있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이나 진로 활동입니다. 자율이나 진로 활동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짜주는 프로그램들 많이 있죠.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열심히 하는 것도 좋고 뭐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 프로그램에서 뭘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 이건 이제 다음 장을 보면서 계속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징 및 대비 보겠습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과 과목별 세부 특기사항이 매우 중요하다는데 세특은 설명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창체, 아까 얘기했던 거 무슨 활동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얘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학교에서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활동들, 독서 가능할 거죠. 그 다음에 그룹 활동 가능합니다. 팀 프로젝트 활동 가능합니다. 그룹 활동이나 팀 프로젝트 활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디서 주로 찾을 수 있냐면 뭐 동아리에서 한누리전 준비라든지 이런 데도 많이 나오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교실 안에서 스터디 그룹을 조직해서 활동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서 역사학과에 지원하고 싶다 하면 역사학과에 지원하고 싶으면 우리 역사 뭐 알 수 있는 알아보는 뭐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활동을 해서 그걸 포트폴리오로 만들었다. 그걸 담임쌤한테 말을 했다. 그러면 이제 그게 기록이 되겠죠. 공식 동아리 활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율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교실 안에서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을 쓸 수 있는 칸이잖아요. 실제로 뭐 학급별로 특색 프로그램 같은 걸 운영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본인이 꾸준히 뭐 하나에 대해서 탐구지를 잡고 뭐 글을 써서 그걸 계속 게시해도 좋고요. 뭐 그런 것들이 다 특기사항에 자율활동이나 진로활동 특기사항에 기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런 활동들 말고도 학교에서 하는 활동들은 어떤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 이게 뭐 기록이 가능하냐면 이런 게 가능하겠죠. 1학년 때 현장 체험학습 갔다 왔습니까? 다들? 속리산에? 그 속리산에 갔을 때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가면 속리산 유스 호스텔 이런 데 가서 뭐 레크레이션도 하고 풍등도 날렸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담합 활동도 아마 했을 겁니다. 단합 활동. 뭐 줄 2개 놔둬놓고 공 옮기는 거 이런 것도 했을 텐데 그런 활동들을 했다라고 단순히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 안에서 본인이 주도적으로 활동한 게 있으면 그걸 우선적으로 드러내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진로의 날 행사를 갖다 칩시다. 진로의 날 행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 활동 내용은 다 비슷비슷할 거거든요. 뭐 강연을 듣고 뭐 이런 거에서 알게 되었고 지가 궁금했던 것들을 뭐 의문을 해결했고 근데 모든 학생이 똑같은 활동을 했을까 그 안에서? 대학에서는 그렇게 생각할까? 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라면 그런 진로의 날 행사가 있다고 쳤을 때 사전에 뭔가 질문할 것들을 준비했을 것 같아 따로 구체적으로 내가 이 직업군에 대해서 이 강연을 들을 때 뭘 물어봐야지 하는 어떤 계획서를 만든다든지 혹은 자기가 강연 내용을 듣고 나서 알게 된 것을 뭐 친구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내가 찾아본 정보에는 이런 게 있던데 네가 찾아본 정보에는 이런 게 없더냐 강연 내용을 한번 크로스 체크하는 것도 할 수 있는 활동인 것 같고
얼마든지 다양한 활동으로 파생시켜서 자기가 좀 주도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선배도 마찬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다 천편일률적으로 무슨 누구의 강연을 듣고 어떤 직업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정보를 배웠다 정도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학교에서 큰 틀의 프로그램이 짜져 있으면 그 안에서 본인의 어떤 자율성이 드러나는 영역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프로젝트를 자기가 만드는 게 부담스럽다면. 그리고 그룹 활동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저는 좀 추천하는 활동이긴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독서 마찬가지예요. 독서. 여기 독서는 언제 쓰는 거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진로 활동에다가 독서를 많이 써요. 자기가 어떤 책을 읽고 그 책을 통해서 알게 된 정보를 가지고 발표를 한다든지 혹은 그룹 활동을 한다든지 혹은 뭐 보고서를 작성한다든지 단순히 이 책을 읽었다 그래서 어떤 정보를 알았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정보를 2차적으로 생산해서 재가공해서 활용했던 사례들까지 쭉 연계해주면 중경외시는 잘 모르겠고 경희대라든지 뭐 어떤 시립대라든지 이런 대학들은 그 부분을 조금 좋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을 보내보니까 약간 그렇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특징 및 대비 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건데 교과 담당 교사가 특기할 수 있는 학습 태도라든지 과제 수행 능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수업에 성실히 참여하는 것이 중요함. 이거 참 어렵죠. 수업에 성실히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교과 담당 선생님하고의 관계가 좋은 학생일수록 학생부 종합에서 좋은 결과를 받습니다. 교과 담당 교사와 담임 교사와 어떤 관계가 좋을수록 학종에서는 진짜 좋은 결과를 받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딱히 이유는 없습니다. 뭐 사이가 안 좋다고 해서 쌤들이 나쁘게 써주시는 것도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이가 별로 안 좋다고 해서 뭐 나쁜 말을 쓰진 않아요. 좋은 말 안 써주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상하게 매년 입시 결과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저희 반 제가 가르쳤던 애들 같은 경우에는 또 뭐 다른 반도 봐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근데 이제 일례로 하나 들어보자면 올해 고3 수업을 하면서 수업 시간에 무슨 시를 한 편 다뤘는데 애 하나가 갑자기 질문을 하더라고. 그 어떤 시어에 대해서. 그 해당 시어를 1970년대, 60년, 70년대 어떤 군사정권하고 관련 지어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 물론 이제 그게 시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는 맞는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들진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게 되게 매력적인 해석처럼 보이진 않았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자신의 관심사에 관해서, 관심사를 활용해서 수업 시간에 질문을 했다는 게 인상적인 거야. 그래서 그걸 이제 세특에 적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인 본인의 학습 태도가 드러나는 생활기록부 혹은 교과 세특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걸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수업에 열심히 참여해야죠. 수업에 참여한다는 것은 교사가 제시하는 것들에 대해서 열심히 응한다. 뭐 이걸 문제를 풀어봐라 하면 열심히 풀어본다의 의미도 되겠지만 그걸 넘어서서 본인 스스로 질문을 던진다든지 본인이 뭐 어떤 추가적인 탐구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괄되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대학에서는 수업 시간에 교사가 앞에 수업하는데 자기 혼자 뭐 태블릿 꺼내놓고 탐구하는 학생들 별로 좋게 생각 안 하겠죠 아마. 아까 했던 학생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국제관계나 정회나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에요. 우리나라 역사에도 관심이 많은 학생이고. 그러니까 이제 뭐, 그 군사 정권과 관련해서 자기가 그 시어를 해석하는 그 모습이 되게 유의미할 수 있다는 거죠. 어쨌거나 그걸 통해서 얘가 우리나라 역사, 정치사에 좀 관심이 있구나. 정치 분야에 좀 관심 있는 아이구나라고 어필할 수 있는 여지가 하나 생긴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게? 그래서 학종을 어쨌거나 대비하시려면
교과 담당 쌤들하고 여러분들 담임선생님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제가 생각엔 그래요. 그리고 수업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필요하고. 자, 그 다음에 볼 것은 논술 전형인데, 이 논술 전형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대학별로 실시되는 논술 시험이 메인이 됩니다. 주가 된다고 했는데 생활기록부가 좀 들어가요. 근데 생활기록부 들어가는 게 뭐냐면 기본적인 출결 정도 들어가고 내신 성적 조금 들어갑니다. 근데 이 내신 성적이라는 게 사실 변별력이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논술 시험 비중이 7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출결이 10%, 내신이 20% 혹은 내신 10% 출결 20%인데도 있습니다. 근데 이 내신 성적이 1등급부터 6등급까지 차등 점수가 거의 0점에 수렴합니다. 그러니까 1등급 받는 애나 6등급 받는 애나 내신 성적 산출하는 걸 이제 선발할 때 점수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논술은 대신에 급간 차이가 좀 많이 나겠죠. 그래서 내신 성적이 조금 안 좋은 애들이 일발 역전을 노리고 들어가는 전형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준비를 빠르게 하셔야 돼요. 늦어도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는 시작을 하셔야 그나마 시험을 쳐볼만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선배 같은 경우에 보면 3학년 때 이제 논술 전형을 선택을 많이 하는데 내신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원하는 대학을 못 가니까 이제 논술 전형을 선택을 많이 해요. 근데 논술 전형에서 우리 학교 학생들이 성공하려면 두 가지를 맞춰야 됩니다. 첫 번째는 최저 학력 기준. 이게 진짜 생각보다 중요하거든요. 최저 학력 기준을 만족 못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50%가 넘습니다. 충격적일지 모르겠지만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 못 시켜서 논술 시험을 치러 가지도 못한 학생이 전체 지원자의 50% 정도 돼요. 좀 더 구체적인 수치를 얘기해보자면 올해 말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66장의 논술 전형 원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최저를 못 맞춰서 시험장에 간 게 의미가 없어진 경우가 80장이 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이제 아무래도 글쓰기 실력인데 논술은 글을 잘 쓰는 학생이 붙는 전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무슨 말이냐면 대학별로 출제 경향이랑 그 다음에 답안 작성 방향성이 비교적 뚜렷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글을 잘 써도 이 대학에 원하는 글 스타일이 안 나오면 불합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거꾸로 말하면 무슨 뜻이 되냐? 내가 아무리 글을 못 써도 이 대학에서 요구하는 스타일의 답안만 작성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합격할 수 있다는 거. 그럼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학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들어가면 논술 기출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모범 답안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해 모의 논술과 모범 답안도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대학은 이런 식으로 내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요구하는구나. 예를 들면 부산대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 길이가 짧아요. 가나다라 마까지 한 5개 정도 지문을 쓰고 이제 그 각각의 지문의 길이가 매우 짧은 편이에요. 한 문단 내지 두 문단 정도. 뭐 문학 작품이 나오는 경우에는 길이가 좀 길어지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뭐 정답을 요구하는 게 200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5문장 정도 답변을 요구해요. 문제 하나당. 그래서 상당히 짧은 편이죠. 우리 학교 서술형 준비하듯이 뭐 가의 논지와 나의 논지를 비교하세요 이러면 가 논지 쓰고 나 논지 쓰고 둘의 공통점 또는 차이점 언급해주면 끝입니다. 참 간단한 시험인데 이것도 뭐 독해력을 보겠다는 거죠. 여기는 이 대학 같은 경우에는 네가 제시문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독해력이 되느냐를 묻는 대학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학별 맞춤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 전형이 이 전형이고 되도록이면 빠른 시간 안에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실기전형인데 실기전형 같은 경우에는 그래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솔직히 뭐 추천하는 전형은 아니고 실기 전형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선발 인원 자체가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되기 어려운 편이기도 하고 그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영어라든지 혹은 제외국어 공인성적이라든지 혹은 뭐 대회상도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예체능 같은 경우에도 뭐 대회, 전국 대회 나가서 입상을 한 적이 있다든가 이런 수상 실적 등을 토대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내신 당연히 안 봅니다. 그래서 어학 능력이라든지 혹은 이제 에세이 능력, 말하기, 쓰기 능력 같은 것이 주가 됩니다. 메인이 되고 그다음에 뭐 그래서 이게 단기간에 자기가 뭐 영어 말하기 실력을 빵 띄우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장기간에 걸쳐서 준비해야 된다고 저는 써놨습니다. 매년 우리 학교에서도 실기 전형으로 대학을 그래도 심심치 않게 가는 것 같아요. 내신 성적이 좀 안 좋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본인이 뭐 예를 들어서 일본어라든지 독일어 혹은 뭐 프랑스어, 뭐 중국어에 진짜 특기가 있다라고 하면 고려해볼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시 모집은 다 살펴봤고 정시 모집을 볼 텐데 정시 모집 전형을 보면 수능 위주가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다 수능을 가지고 뽑는 거고 대입 정원의 40%까지 요즘 이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노려볼 수 있는 전형이 되었다는 거. 이전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수능으로 뽑는 인원이 뭐 30%채 안 됐죠. 사실은. 그래서 약간 버리는 전형처럼 됐는데 여러분들 때부터는 대개 한 40%까지는 정원의 40%까지는 정시로 뽑기 때문에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특징 대비해 보겠습니다. 표준 점수와 백분위 점수라는 걸 보는데 백분위는 뭐냐면 내 밑에 몇 명 있는지를 수치화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백분위가 99%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 밑에 99%의 학생이 있고 내가 상위 1%에 들어간다라는 의미예요. 이 숫자는 클수록 좋습니다. 표준 점수 역시 마찬가지예요. 클수록 좋은 점수인데 표준 점수는 어떻게 되냐? 과목의 평균이 100점입니다. 평균이 100점이고 이 100점으로부터 내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알려주는 점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목 난이도 영향을 많이 받아요. 난이도 영향. 국어랑 수학만 단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한번. 보통 국어 같은 경우는 1등급을 받아도 100점을 받아도 표준 점수가 한 130점 후반에서 140점 초반이 나옵니다. 맞나요? 여러분들 성적표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한 134에서 140, 한 2점 정도 받으면 2등급에서 1등급 사이일 거예요, 아마. 근데 수학 같은 경우에는 워낙 평균이 낮다 보니까 1등급, 뭐 예를 들어 만점을 받았다. 수학 시험이 어려운데 만점을 받았다 이러면 표준 점수가 150점까지도 나옵니다. 국어는 조금 어렵게 나와도 1등급 받았을 때 표준 점수가 150점이 안 나오거든요, 절대. 근데 수학은 한 150점까지 나와요. 그래서 표준 점수라고 하는 게 과목 난이도가 높을수록 고득점자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점수가 됩니다. 그 원점수는 쓸모가 없나요? 네, 쓸모가 없습니다. 대학 갈 때. 아무 의미 없습니다. 등급은요? 등급도 크게 영향이 없어요. 11111 찍으면 뭐 서울대 갈 것 같잖아요. 못 가는 수도 있습니다. 다 1등급 커트라인에 걸려버리면 표준 점수가 그렇게 좋지 않겠죠, 아마? 그러면 이제 서울대는 못 갈 수도 있는 거죠. 고대, 연대도 힘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시 모집 산출, 점수 산출하는 거 샘플을 한번 볼게요. 자, 이거 잘 안 보이실 텐데 말로 하겠습니다. 국어가 100점 만점에 100% 반영되고요. 수학이 120% 반영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탐구가 80% 반영이고 영어랑 한국사, 제외국어는 절대평가해서 등급별로 차등 점수를 줘요. 등급을 본다는 겁니다, 얘들은.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국어 같은 경우에는 표준 점수가 140점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대로 140점으로 반영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수학 같은 경우에는 140점이 나온다 하면 여기에다가 1.2가 곱해진 140 곱해 1.2가 된 값으로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한 156점 정도? 150 몇 점으로 반영된다는 소리고 사탐은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100점을 받았다. 표준점수 합이 100점을 받았다면 80점으로 반영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어떤 학생이 유리할까요? 수학 잘하는 학생이 정시에서는 유리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수학만 잘하면 되는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들 사례 한번 보면 제가 2년 동안 3학년 다니면서 본 게 뭐냐면 애들이 수학이 120% 반영되니까 수학을 정말 열심히 공부해요. 진짜 수학 공부 열심히 합니다. 국어 공부 당연히 할 시간 줄어들겠죠. 영어 공부할 시간 줄어들겠죠. 그 성적표를 어떻게 받아오냐? 국어가 4입니다. 수학이 2고 뭐 영어가 4등급 받아와요.
그러면 이제 입시했을 때 대학 갈 수 있는데 어디가 잡히느냐? 부경대부터 잡혀요. 그러니까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정시는 기본적으로 국영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특히 영어 절대평가 바뀌면서 막 수능날 100%로 내가 1등을 받을 것 같아. 막 엄청 자신감 있거든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상대평가 1등급 비율이 몇 프로까지죠? 4% 내외죠. 4%에서 동점자까지 포함하면 대개 한 4.5%까지 나옵니다. 난이도에 따라서. 근데 영어 1등급이 해마다 몇 퍼센트 정도 나오냐면 5% 내외로 나옵니다. 6% 잘 안 나옵니다. 6%는 잘 안 나와요. 5%대 나온단 말이야. 그 말인즉슨 뭐냐? 그냥 다른 과목 1등급 받는 거나 영어 1등급 받는 거나 어렵기는 매한 가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가 만약에 3등급이다 라고 하면 정시에서 스카이는 못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인서울을 원하고 좀 높은 대학을 원한다 하면 적어도 수학은 1등급을 받아야 될 것이고 국어는 2등급 첫머리, 영어도 2등급 안에 들어가셔야 승산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오늘 설명할 거의 사실상 메인은 학종입니다. 요소별 서류평가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할 텐데 학업 역량, 전공적 합성, 그 다음에 인성, 발전 가능성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발전 가능성은 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어요. 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얘네 두 개입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거. 자, 학업 역량 당연히 중요하죠.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학업 성취도 볼 겁니다. 그 다음에 학업 태도와 탐구 활동 같은 걸 보겠다는데 얘들은 어디 나오죠? 교과서 특에 나오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역량이 됩니다. 내신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태도, 탐구 활동 좋아야 되니까 교과서 특 잘 돼 있어야 되고 전공적 합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지원하는 전공에 관련된 관심과 이해, 노력과 준비 정도,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된 탐구 활동 정도를 볼 텐데 예를 들어 보면 노어논문학과, 러시아학과 아시죠? 노어논문학과 같은 경우 우리 학교 애들이 좀 잘 뚫고 가는 편이거든요. 그래도 나름 어떻게 잘 뚫고 가느냐? 러시아 공부를 따로 하나? 러시아 공부를 따로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내신 준비하기 바빠 죽겠는데 언제 러시아를 따로 공부하고 있습니까? 러시아에 대한 어떤 관심 정도가 뭐 러시아의 역사라든지 문화라든지 혹은 뭐 지역적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세특에 간간히 조금씩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성적은 뭘 보냐면 언어 계열 성적을 보면 러시아어를 얘가 잘 배울지 못 배울지에 대한 판단이 어느 정도 설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영어, 국어, 그 다음에 뭐 전공어 요 세 개 과목에 대해서 요 세 개 과목의 어떤 학업 역량을 보면 이 아이가 대학에 왔을 때 러시아어를 배울 때 어느 정도로 배울 수 있을까? 어느 정도 잘 배울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추론할 수 있다는 게 대학의 생각이라는 거죠.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자, 인성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전개 프로세스예요. 활동 동기 왜 했고 과정 어떤 과정을 거쳤고 결과 활동의 결과가 어떻게 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확장입니다. 자, 중요한 거 두 가지만 찝어 볼게요. 동기 매우 중요합니다. 확장 매우 중요해요. 과정과 결과 생기부에 있어요. 웬만하면 생기부에 있습니다. 여러분 생기부에 웬만하면 여러분 생기부에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자소서 쓸 때 크게 비중이 없어요. 그러면 동기와 행동 변화 두 가지가 두드러져야 된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활기록부에는 어떤 내용이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한 관심과 탐구가 드러나야 되는데 뭐 이건 앞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네, 관심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에 대한 얘기는 조금만 자세하게 해보면 탐구 주제를 정해서 자기가 조사 활동을 해요. 여기까지는 잘해. 애들이 생기부 보면 여기까지 잘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결론이 빠져있는 경우가 많고 혹은 추가적인 탐구 계획이라든지 학교 생활 태도가 변화된 모습이 드러나 있을수록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어와 사고의 관계에 대해서 자기가 탐구했다 쳐봅시다. 올해 이제 우리 반 애가 한 건데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어떤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탐구를 통해서 알게 됐대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자기가 언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부터 학교 생활할 때 좀 더 긍정적인 언어들을 많이 사용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라는 말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차이가 있다는 거죠. 생활 태도의 변화가 보이냐 안 보이냐가 유의미하다라는 겁니다. 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